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주택학회장 김덕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통틀어 집,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택은 법에서 보장한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택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은 생활의 터전이자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집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집을 사기도 하고 자산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를 지나면서 좀 더 좋은 시설과 성능을 갖춘 집으로 이사가기를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지은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2020년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하는 주거실태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 소득별, 점유 형태별로 구분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사 시 왜 이사를 가고 싶은가요?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사를 생각합니다 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생활에 있어서의 어떠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이 단순하게 집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집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통계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목적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고 다양한 부동산 통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집에 대한 기능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 3항에는 주택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주택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본법은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입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국민은 관계변명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즉, 주거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 주거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정책을 마련할 때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사람들은 소득 수준, 생애 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이라든가 주거비를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기본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주거권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주택을 둘러싼 정보는 오로지 집값에만 너무나 치우쳐져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아니면 집값이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은 사라지고 오롯이 집값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하나의 자산 상품으로 나의 집값에만 너무나 매몰돼서 취급하게 된다면 주택이 갖춰야 하는 안전, 편리, 쾌적성, 그리고 커뮤니티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값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부동산 정책이나 조율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에 앞으로 5년 동안 270만 호 인허가 기준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주택이 많이 부족한 서울에는 50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158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곧바로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새로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책 발표에 대한 시행 시점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급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융, 조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측면에서는 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LTV, DTI, DSR과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다양한 주택 관련 조세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분양가 규제, 개발이익 환수제,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공공주도 개발, 다주택자에 대한 관련 정책 등 굉장히 많은 정책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목적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주택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 복지를 증진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민의 주거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책 수단의 활용 결과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부작용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개별 정책 수단들이 정책 의도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하지만 단점이나 부작용들이 더욱 부각되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정책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활용을 하게 되면 개별 정책 수단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효과가 상쇄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지난 정부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작동되었던 매매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기반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를 주고 있던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시작을 했고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집주인이 재건축 주택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과 분쟁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주요 주택정책 수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출 규제는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보다는 자영업자나 무주택자 등과 같이 임금 노동자에게 대출 규제는 좀 불리합니다. 집값이 높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는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역차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가 있는 지역은 주택 구입 수요가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이동하거나 집중되면서 오히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가구나 신혼부부, 청년 가구는 대출 지원이 있어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임차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대출 규제가 이러한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이 필요 없는 고소득층이나 고자산 가구들은 쉽게 경쟁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가 공개나 분양가 규제, 고분양가 관리제도 등과 같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정책 수단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민간주택 건설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별 정책 수단이 가지고 있는 정책 의도와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 수단을 적절히 조합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책 수단 간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로 줄여내고 오히려 기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는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택 재고량, 주택 가격, 거주 형태, 주택 선호 등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차이가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통계는 종류뿐만이 아니고 생산하는 기간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되는 통계의 종류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시장을 오히려 잘못 진단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통계를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통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가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통계들을 보여주는데 주택, 부동산과 관련된 인구, 주거 관련 통계를 오랜 기간 동안의 시계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등 주택시장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각종 통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기사를 읽고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표를 보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에서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총조사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은 총 1,881만 1,627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는 64%, 그리고 단독주택은 21%를 차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있는데 아파트가 가장 많다는 의미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전체 주택이 306만 8,494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는 전체 주택 중에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전국 평균보다 서울은 아파트가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서 주택 유형의 분포가 매우 다릅니다. 서울처럼 아파트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역은 아파트 공급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은 가구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집은
한 채가 필요한 것이죠. 가구 단위로 소비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통계를 살필 때도 가구 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가구는 약 2,200만 가구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가구가 2,100만 가구, 그리고 외국인 가구 약 55만 가구, 그리고 집단 가구 1만 7천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보급률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주택의 공급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주택보급률 지표에는 외국인 가구와 집단 가구를 반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주택이 충분히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주택이 충분히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보통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6%입니다. 즉,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주택수와 가구수를 가지고 그 나눈 수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103.6%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택수가 가구수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택은 다가구 구분 거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가구에는 집은 한 채지만 여러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고, 가구 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가구하고 집단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보급률에는 외국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주택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3.6%지만 수도권은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98%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은 94.9%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에는 일반 가구 수 대비 주택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구를 고려한다면 서울은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해서 주택이 충분하다고 우리가 과연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강의 초반에 사람들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에는 이미 오래전에 지은 낡은 집뿐만이 아니라 빈집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이외에도 영업용 단독주택, 다세대와 같이 선호하지 않는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라고 해서 주택이 충분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주택가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세를 볼 건지 실거래가를 볼 건지에 따라서 상승률을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를 조사하는 기관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이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가격지수는 1986년 1월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격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할 때 담보평가 기준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는 국가통계입니다. 2003년 11월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 지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은 전체 주택에 대한 시세를 조사하지만 민간업체 중에 부동산 R114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생산합니다. 즉, 부동산 R114 통계로는 단독주택, 연립과 같은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동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북의 자료집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화면과 같이 동일한 아파트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인지 KB국민은행인지 일반 민간업체인지에 따라서 가격 변동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전월, 전주, 전월, 동월비와 같이 각각 비교하는 시점이 다르게 되면 상승률도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다세대 연립인지 등에 따라서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를 뿐만이 아니고 이게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주택가격 상승률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은 생산하는 기관, 상품의 종류, 점유 방식, 지역 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계열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점과 하락하는 시점이 지역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격 자료는 시세 자료입니다. 시세는 시장에서 조사되는 가격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 팔 때 매매되는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로 구분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지수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실거래가 자료에는 거래 신고를 통해서 집계되기 때문에 일반 시세 자료보다 늦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가격 흐름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을 보고자 할 때는 실거래 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시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거래 가격도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역별 매매와 전세, 규모별 매매와 전세를 월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이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가격 변동과 실거래 가격의 가격 변동은 크게 다릅니다. 실거래 가격도 지역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택가격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떠한 가격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 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어떤 상품을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통계를 해석할 때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데이터는 해석할 때 너무나 지나치게 짧은 주기의 가격 상승률 변동에 반응해서 활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격 데이터는 전주, 전월 단위로 수시로 제공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간 단위의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생산하고 있는데 주간 단위로 주택가격 변동을 연일 보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 발표하고 있는 2020년 주거실태 조사를 분석해보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10년 정도 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하는데 주간 단위의 가격 변동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재화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을 모두 포함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가격 흐름을 보고 그에 따른 주택 매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통계의 활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실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해당 지역도 직접 방문해보고 꼼꼼하게 주변 상황들도 점검해 보면서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통계상으로 진단할 때와 또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의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통계 관련 기사나 정보를 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의 출처가 정확한 것인지 분석 체계는 동일한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심리적으로 선동하거나 불안을 유도하는 데이터 해석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한두 건의 매물을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인 것처럼 확대 보도된 기사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은 개발 호재에도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좌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집값이 오른다고 그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과거 시계열적으로 그 지역에 형성된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선 가격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변화에 의한 통계는 좋은 통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통계는 공식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를 꾸준히 보는 연습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통계를 잘 알고 잘 해석해서 활용하면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통계를 맹신하고 추정하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매우 큰 목돈을 투자해서 마련하는 자산인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자산을 축적해서 적정한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읽기와 해석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의 의미와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통계를 해석하는 법,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집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부동산 통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움직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죠. 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조정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미분양이 늘고 미분양이 늘어나면 공급이 줄고 미분양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처럼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주택 거래가 줄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규제가 심해져도 거래가 갑자기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수요, 거래, 공급, 금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화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통계는 가격뿐 아니라 거래, 공급, 수요, 심리 외에도 금리, 거시경제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